자, 그럼 호르몬 이제 특성 한번 볼까요? 뇌 분비선에서 생성되고 혈액이나 림프에 직접 분비되어서 혈액순환에 의해서 다른 기관이나 조직으로 운반되고, 척추 동물은 한 9군데의 분명한 뇌 분비선이 있고 9개만 있는데 아니에요. 9개만 있는 건 아닌데 보통 분명하게 구분되는 군데가 한 9군데 이런 얘기. 그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뇌 분비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도크라인은 뇌 분비, 즉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개념이 엔도크라인 이런 이야기고, 파라크라인은 첫 분비, 즉 이웃한 세포에 작용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 부분에 보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는 모든 대부분 조직에서 만든 다음에 보통 이웃한 세포들의 국소적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런 게 파라크라인 개념이에요. 상처 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성장인자 그쪽에 많이 분비돼서 상처 치유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그 주변에서만 주로 작용할 때 이게 파라크라인 방식이에요. 오토크라인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또 수용체 만들어서 스스로 반응하는 오토크라인, 자가 분비 이런 건데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에 작용하는 조직이나 기관이 정해져 있고, 세포가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갖고 있어야만 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에 대한 적절한 수용체 가진 세포에서만 호르몬의 반응, 그리고 이제 이 반응성이나 민감도는 수용체의 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수용체의 친화력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수용체 수를 늘린다, 줄인다 이런 표현을 보통 상향 조절, 하향 조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트리오도티론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 활성적인 형태거든요. 요오도 3개 붙어 있는 요런 타입은 TRH 수용체 민감도를 감소시킨다, 수를 줄이겠죠. 그 다음에 그 프로락틴은 자신의 수용체 숫자를 증가시키고, 성장 호르몬은 자신의 수용체 숫자를 증가시킨다니까 더 반응성을 늘려준다는 거죠. 수용체가 늘어나는 만큼.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자신의 수용체 상향 조절을 할 뿐만 아니라 LH 수용체도 상향 조절하고, 이런 게 이제 수용체 양을 늘리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분비되는 곳하고 작용하는 장소가 다르죠. 특히 또 신경계는 빨리빨리 작용해요. 이웃한 신경세포로 바로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반응하는 데 비해서 뇌 분비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미량이지만 신호정보 효과 때문에 또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하고 뇌 분비 리플렉스 뭐 그런 반응을 비교하는 거 나중에 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 동물에서는 종이 다르더라도 같은 뇌 분비선에서 분비된 호르몬이면은 대체로 작용도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동물에서는 뭐 그 같은 분비선에서 만들어진 게, 기능이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인슐린 있죠. 인슐린. 그게 인슐린이 처음 분리되어서 그 규명된 게 1921년에 뭐 베스트나 벤팅 이런 사람인데 그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때 그 소하고 돼지 양 이런 데서 채취해서 쓴 거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람의 그걸 당뇨병 치료에 썼잖아요. 기능이 같으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이제 호르몬 작용의 진화적 보존이다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분비되어도 너무 적게 분비되어도 질병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결핍증, 과다증 이런 거. 성장 호르몬 결핍, 왜소해지죠. 성장 호르몬 과다해지면 키가 크게 자라고 나중에 성장이 지난 다음에는 말단 비대증 증상 나타나죠.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 조절 기전은 크게 두 가지, 양성적 조절하고 음성적 조절이에요. 양성적 조절은 계속 증강시키는 방식이 그게 하나 자극이 되어서, 근데 음성적이라는 것은 다시 앞 단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자기 분비를 줄이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성적 조절은 어떤 호르몬이 직간접적으로 호르몬 분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앞 단계 다시 억제하는 방식이고 피드백 방식으로, 양성적이라는 것은 자기 증강적으로 계속 분비를 촉진하는 이런 기작이에요. 그러니까 분만시 옥시토신하고 자궁 수축 관계가 있다든지, 우리 여성 생리 주기에서 에스트로겐 분비하고 LH 분비가 또 그런 양성적인 관계에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모든 뇌 분비기관은 호르몬 분비를 스스로 조절해서 체내 항상성 유지한다. 호르몬이 하는 일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성 유지거든요.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것은 체내 환경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변한다든지 그래도. 항상성 조절 기작으로는 크게 신경계하고 뇌 분비계가 기량적이든 피드백적으로 작용하는데, 피드백 개념은 아까 음성적인 피드백 있죠. 호르몬 분비에서도 양성적하고 음성적에서는 음성적 분비 조절이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고 있어요. 양성적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기량 개념은
호르몬 중에도 작용이 서로 반대인 거 있죠.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이런 거 있죠. 혈당 높이고 낮추고 이런 기량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정한 상태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량적인 거는 서로 작용이 반대. 예를 들면 이제 인슐린, 글루카곤, 그 다음에 혈액의 칼슘 양이 감소하면 칼시토닌이 분비되고요. 증가하면은, 아직 칼시토닌은 혈액,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소. 그리고 많아지니까. 파라토르몬 혈액 칼슘 양이 줄어들면 이제 높이는 요런 기작으로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하고, 교감하고 부교감도 대표적인 기량 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 피드백은 직간접적으로 그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방출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 쭉 가서 작용하겠죠. 이게 갑상선에 이제 TSH가 분비되면은,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분비해서 갑상선에 이제 자극을 줘요. 그럼 갑상선이 티록신이 만들잖아요. 근데 티록신이 충분히 만들어지면 그 앞 단계를 피드백 억제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 분비된 부신피질에 가서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거든요. 근데 코티솔이 충분히 만들어지면은 앞 단계 있죠. 그걸 음성적으로 피드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식소에 FSH라든지 이런 게 분비되면 성호르몬 분비 촉진하죠. 근데 성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 또 앞 단계 억제한다 이런 방식이.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어떤 경우에는 다른 호르몬이 작용하기 위해서 한 호르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허용적 상호작용이라고 허용적. 그러니까 A라는 호르몬이 B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B가 왔을 때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게 허용적인 개념, 허용적. 이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이 결합할 수 있는 베타 아데레날리스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드는 이런 기작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잖아요. 그럼 에피네프린 수용체가 더 늘어남으로써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심장 박동이 훨씬 빨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 다음에 다음 호르몬 상호작용에 대한 걸로 옳은 거. 가 같은 경우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은 심장 박동을 다 이제 협동적으로 이렇게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협동적인 효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면은 포로락틴, 적 분비, 임신 중에는 적 분비가 안 되거든요. 그때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굉장히 높은데 포로락틴 분비가 억제져요. 포로락틴 이제 적 생성 촉진하고 이런 건데 그게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적 분비가 안 일어나는 거죠. 있는 기량적인 관계. 그다음에 자궁을 미리 에스트로겐에 노출시키면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단백질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게 허용적인 관계, 허용적인. 그럼 그 보기에 기억 보면은 FSH하고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 정제 형성에 다 필요하니까 이는 협동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이고, PTH는 그 간과 신장에서 히드록실라제 효소 생성 늘려서 비타민 D 많이 만들게 하니까 이는 허용적인 거, 허용적인 거. 그다음에 지방 조직 인슐린, 글루카곤은 서로 기량적으로 관여하죠. 인슐린은 지방을 합성을 많이 하게 하고 글루카곤은 분해를 많이 하게 하잖아요. 기량적인 거니까 협동적이다, 기량적이다, 허용적이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호르몬 성분. 호르몬 성분은 그 펩티드나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스테로이드 되어 있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아미노산에서 유래된 거를 보통 아민 호르몬 이렇게 하거든요. 아민. 예, 그래서 그 모든 호르몬은 그 성분에 따라서 스테로이드계 하고 그 스테로이드계 뺀 거를 보통 비스테로이드계 이렇게 스테로이드 대 비스테로이드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있고 더 상세하게 펩티드성 호르몬,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아민 호르몬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있고요. 또 물에 대한 용해도에 따라서 물에 잘 녹는 호르몬 수용성, 물에 잘 안 녹는다 지용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는 작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수용성 호르몬은 막을 통과할 수 없죠. 보통 수용체가 세포막에 존재해요. 근데 지용성 호르몬은 막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세포막을. 그러니까 수용체가 대부분 세포 내부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작용 방식이 달라지시고, 그다음에 그 대별 보면 펩티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카테콜아민, 티로이드 호르몬, 뭐 이런 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펩티드성 좀 단백질 호르몬하고 스테로이드하고 티로신에서 유래된 게 카테콜아민 이런 거고, 그리고 티록신 있죠. 그 티록신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도 티로신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부신피질, 생식선 또는 생식선 황체, 태반 이런 데서 만들어지고 분비돼요. 그런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코티솔, 알도스테론 이런 건 부신피질 호르몬이죠. 그 에스트라디올,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고 비타민 D의 활성형 형태가 OH기가 2개 있는 거. 1번, 25번 OH기 콜레칼시페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보통 지용성이라서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내부에 있는 수용체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요. 근데 수용체가 대부분 세포 내에 있거든요. 근데 옛날 책은 다 수용체가 세포 내에 있다 이렇게만 가르쳤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세포막에 수용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더 자세하게 이제 밝혀지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비스테로이드 호르몬, 펩티드 또는 단백질 호르몬, 그 아미노산에서 유래된 거를 아민 호르몬이래요. 대표적인 게 그 티록신, 갑상선 호르몬이 티록신,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게 다 그런 아민 계통이에요. 아민. 그리고 세포막을 대부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수용체가 세포막 표면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프리프로 호르몬하고 프로 호르몬하고 그냥 호르몬 아까 인슐린을 기준으로 설명했잖아요. 보통 분비되는 호르몬은 소포체막에서 만들어져요. 소포체막에서 만들어질 적에 소포체 신호셀까지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형태가 프리프로 호르몬 단계예요. 근데 그게 신호셀이 딱 제거되잖아요. 그럼 프로 호르몬 단계거든요. 그 단계에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 더 제거하면 이제 호르몬 단계로 가고 그게 저장이 딱 돼 있다가 분비가립에 신호가 오면은 탁 방출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펩티드 호르몬 프로세싱 과정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첫 번째는 프리프로 호르몬 돼 있는데 시노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쭉 불필요한 부분 잘라낸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뭐 그 POMC라고 해서요. 프로오피오 멜라노콜틴 줄여서 이제 POMC라고 그러는데 이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길다란 단백질 한 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쪼개면은 활성적인 호르몬이죠. ACTH, 베타 엔도핀, 그 다음에 MSH, 리포트로핀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활성적인 조각이 만들어지는 경우 있는데 또 뇌하수체 전엽 부분에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슐린. 시노스열까지 가지고 있어서 있는 프리포로인데 지금은 시노스열이 제거된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지금 포로라고 표시해요. 포로 인슐린이에요. 그 상태에서 A, B 체인 남겨놓고 하나 잘라낸 게 C펩티드예요. 그래서 인슐린 하나 만들어질 적에 C펩티드가 한 개 만들어진 다음에 혈액으로 방출이 되거든요. 그 C펩티드를 간접적으로 인슐린 생성량 측정하는 데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그 다음에 아민 호르몬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티록신은 티로신에서 유래된 거.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트립토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근데 프리 호르몬이라고 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피부에서 콜레스테롤이 자외선을 먼저 받아야 됐죠. 그 받은 다음에 간에 가서 25번 위치에 OH 하나 탁 붙이고 또 신장에 가서 1번 위치에 OH 하나 탁 붙이면은 1번, 25번 위치에 OH 2개 있는 형태가 활성형이거든요. 그래서 1번, 25번 D 히드록시 비타민 D3 되고요. 또 티록신은 요오도 4개짜리가 4개짜리 결합된 거거든요. T4 타입이죠. 근데 실제로 요거는 만들어질 때 타입이고, 보통 세포, 표적세포로 가면 요도 한 개를 탁 잘라내요. 그래서 T3 타입 있죠. 요게 실제로 활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T4도 활성이 있긴 하지만 T3가 훨씬 수용체 강하게 결합해서 활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방사 면역 분석법. 아이고 오늘 또 중요한 것도 2개나 배우네. 뭐 이렇게 스케차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방사 면역 분석법 이것도 공부하는 거 이렇게. 실험 프로토콜을 2개나 배웠다는 건 중요하죠. 왜냐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걸 2개나 배울 수가. 리아라고 해, 그걸. 이뮤노 어세이. 뭐 번역해서 쓰는 것은 방사 면역 측정법이라고 그래요. 방사 면역 측정법. 아까 호르몬이 극히 미량 분비된다. 극히 미량 분비되는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검출할 수 있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리아 방법이에요. 리아 방법. 그래서 요 실험 프로토콜을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미량의 호르몬 농도를 항체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그것도 항체에 대한 경쟁적인 결합을 이용해서 측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실험을 하려면은 준비해야 될 게 세 가지.
호르몬. 그러니까 방사능 표시된 호르몬 있죠? H. 이렇게 하면 되겠네. 방사능 표시된 호르몬. 그다음에 호르몬 특이적 결합 항체. 벌써 2개 준비했죠? 이렇게 항체 이렇게 2개 준비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준비해 드릴게. 그냥 호르몬, 비표지 호르몬, 표지 호르몬, 비표지, 방사능 비표지, 방사능이 있는 거 비표지 그냥 호르몬 이렇게 돼요. 그 이제 우리가 특정 실험할 때 요거는 양이 일정해야 돼요. 양 일정량 준비해요. 근데 이제 비표지 호르몬만 농도를 계속 변화시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농도가 표지 호르몬, 표지된 호르몬 농도가 하나, 둘, 3개, 2개만 할까요? 2개만 할까? 3개 할까요? 4개 할까? 4개 하죠, 그러면. 그러면 항체를 여기 이렇게 그냥 한 2개 정도 할까요? 이렇게. 4개 할까? 4개 하죠, 4개. 4개 하죠, 4개. 이렇게. 시험관 1이에요, 시험관 1. 여기는 제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표지 호르몬은 동그랗게 이렇게 방사능 안 띄니까 이제 2개, 여기는 농도가 제로예요, 제로. 여기는 2.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지금 4죠. 여기도 4. 하나, 둘, 셋, 넷. 4. 여기 4개. 하나, 둘, 셋, 넷. 여기 또 4개. 하나, 이렇게 새까맣게 채우는 거, 이렇게. 4개. 4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이제 4개. 하나, 둘, 셋, 4개. 4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양을 점점 증가하니까 1번 시험관. 1번 시험관이에요. 1번 시험관. 그래서 1번 시험관은 뭐 다른 성분 다 이렇게 제하고 했던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2번 시험관은 요렇게 하나, 2개 있는 거죠. 4번 시험관은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생략했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여기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실험인지 이해하시겠죠?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1번 시험관 한번 볼까요? 1번 시험관. 1번 시험관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이제 구역을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어요. 1번 시험관은 요 4개가 코팅이 돼 있다고 보시면, 코팅. 하나, 둘. 항체가 코팅이 돼 있어요. 둘, 셋, 4개. 근데 여기 순수하게 달라붙을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없어요. 흰 거 있죠. 요것들만 달라붙어요. 이렇게 하나. 2개, 뭐 3개, 4개 달라붙었어요. 포화될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여기 8개네. 뭐 그 8개나 되지. 8개 그릴래요. 그냥 알아서 하여튼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3개, 4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4개는 결합하겠죠. 4개 결합하는 한 3개만 결합해 줄까요? 왜냐면 약간 경쟁적이야. 구조가 똑같아요. 단지 방사능을 띄냐 안 띄냐 요 차이 나고, 여기 지금 2개 넣어줬잖아요. 2개. 여기 2개 넣어줬죠. 여기 하나도 없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여기 1개 정도 결합해 주면 되겠죠. 2개 결합해 줄까요? 2개 결합해 주고, 이거 결합 못한 건 이렇게 밖에 나오는 걸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지워버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같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 하나 모자라니까 이제 수용체가 부족하니까 남았어요. 이렇게. 항체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방사능을 띄는 호르몬만 있을 적에는 저것들만 다 달라붙을 텐데요. 방사능 띄지 않은 요런 방해자들이 오면은
이게 대신 달라붙으니까 결합 못 하거든요. 우리가 효소 경쟁적 재 배웠죠. 경쟁적 재. 이거야말로 바로 경쟁적 억제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거. inhibition assay. 요렇게. 경쟁적 억제 이거 뭐냐 하면은 H와 H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체에 대해서 H하고 방사능 띈 거죠. 안 띈 거 있죠. 경쟁적 결합 관계를 이용한 경쟁적 결합. 경쟁적 결합인데 이제 배타적인 결합에 하나가 결합하면 나머지 하나 결합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있었다고 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수용체는, 즉, 호르몬을 결합하는 수용체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는 항체거든요. 그러면 이 항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고 치죠. 네 개 있으면은, 여기서는 한 개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결합 안 한 게. 이렇게 가면은, 여기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아무 데나 결합하고요. 대신 이제 요게 좀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두 개 결합시켜 줄까요? 한 세 개 결합시켜 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확장해 가면 돼요. 그림을.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그래프. 이렇게. 그래서 그 그래프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있죠. X축은 호르몬 농도예요. 비표지 호르몬.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 로그 스케일, 로그 H예요. 로그 H. 이렇게. 스케일상으로 이게 구간이 워낙 하니까 이제 로그 붙여가 이렇게 쭉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Y축은 퍼센테이지거든요. 퍼센테이지는 실제로 이제 요 호르몬 농도가 비표지 호르몬이 제로일 적에 최대로 결합이 됐어요. 최대로 결합된 게 누구냐면은 표지 호르몬이죠. 결합된 표지 호르몬. 이렇게. 그래서 H 이렇게 되겠죠. 서로 경쟁적으로 결합하니까요. 보통 이제 곡선이 약간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책에 그림, 그렇게 했네. 내가 이제 여기 약간 직선적인 관계 약간 벗어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그냥 대강 그려주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상관관계 있는 그래프 이제 요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표준 곡선이, 이게 표준 곡선 자세. 표준 곡선 작성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대강 이제 요런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지의 시료 있죠. 미지의 시료. 호르몬 농도 측정 어떻게 하냐. 우리가 표준곡선 작성할 때 딱 그대로 해줘야 돼요. 표준곡선 작성할 때 4개 있었고 하나, 둘, 세 개, 4개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여기 하나, 둘, 세 개, 4개 있었잖아요. 그죠? 플러스 요거 하고 그다음에 미지시료 있죠. 모른다 X거든요.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결합한 H를 측정해줘요. 이렇게. 근데 방사능 이제 결합한 거 이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 씻어낸다든지 그러면 결합 안 한 건 씻겨 나오고 이제 결합한 것만 딱 남아 있을 거잖아요. 측정했더니 X가 나왔어요. 그러면 X가 여기 있다. X. 그러면 이 시료에 얼마 있다는 이야기야. 요만큼 있다 이 말이죠. 여기 Y에 Y. 그러면 표준 곡선에서 H 미지 시료 농도는 요거는 Y다 이 말이죠. 이렇게 측정. 요 부분 읽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호르몬 농도 측정할 수 있어요. 대강 어떤 실험인지 이해하겠죠, 그죠? 그럼 요걸 문제를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요 자체를 문제 내기는 곤란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티록신 농도가 요 범위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험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결합한 호르몬 농도가 한 요 정도 나왔어요. 요 정도. 그러면 이제 이 수치가 있으면 이렇게 읽어 가보면 되면은 여기면은 정상적인 호르몬보다도 훨씬 낮은 농도 나왔으면 그 환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약간 변형시키는 거, 비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방사면역 분석법이 뭐 하냐. 즉, 호르몬 농도, 미지시료의 호르몬 농도를 측정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표준 곡선하고 분석,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호르몬 농도를 표준 곡선에서 읽는다 이 말이죠. 표준 곡선에서 읽는다. 그러니까 표준 곡선 데이터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읽으라 그러면 이제 곡선이 주어지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사 면역 이야기는 일반 생물학 책에도 나와요. 거기 사자책, 지금은 원숭이 책에 그거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작용 기작, 호르몬 작용 기작. 호르몬 작용 기작은 크게 나눌 때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인 호르몬이 있고요. 친수성 호르몬이죠.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지용성, 소성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기는 물에 대한 용해도에 따라 물에 대한 용해도 그렇게 나눠진 게 그 지용성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지용성 호르몬 이렇게. 그리고 근데 그 물에 잘 녹지 않는 거 있죠. 수용성 또는 친수성 호르몬이라고 했죠. 책에서는 그 수용성 호르몬. 수용성 호르몬. 이렇게. 일단 요거는 막을 통과 못해요. 막 통과 못함 이 말이죠.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용체가 세포막에 존재해. 세포막에. 요건 이제 이제 수용체가 세포막에 존재하는 게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이제 지용성이니까 막을 통과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수용체는 세포 내에 존재해요. 대부분 수용체는 세포 내에 존재해요. 세포 내에 존재한다. 이 세포 내라는 게 어디예요? 핵 안이라든지 또는 세포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스테로이드 계통 뭐 요런 호르몬은 세포질의 수용체가 있는데 티록신 수용체,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이제 핵 안에 있다든가. 물론 이제 세포질의 수용체 있더라도 결합한 다음에 핵 안으로 들어가서 유전자 발현 조절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 수용체 있죠. 일부 수용체는 세포막에도 존재한다 이 말이죠. 요렇게 돼 있어요. 일부 막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세포 내에 있다 자꾸 그랬잖아요. 누구나 A나 B나. 근데 지금은 일부 수용체는 막에도 있다. 책의 그림도 막에 있는 수용체를 딱 그려놨거든요. 세포 막에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첨체 반응 시에 포르케스테론 수용체가 이제 막에 있어가지고 결합하면은 채널 타입 그 채널을 이렇게 빨리 개폐시켜가지고 칼슘 양이 증가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부는 세포막에 있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세포 내부에 있는 거는 보통 결국은 핵 안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전사시키는 또는 억제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 세포막에 있는 거는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이는 상대적으로 느리죠. 요즘 세포 내부의 유전자 전사시킬 때는 상대적으로 느리거든요. 막에 있는 수용체들은 상대적으로 빨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이제 막에 결합하는 것들은 반응을 빨리 일으킬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빨리 반응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용소 호르몬 작용 기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용소 호르몬 가면 어떻게 운반돼 이게? 지용소 호르몬은 물에 잘 안 녹으니까 혈장 단백질하고 결합하겠죠. 혈장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운반돼요. 혈장 단백질하고 결합한다 이 말이죠. 요렇게. 종류가 누가 있냐? 종류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지용소 호르몬 종류.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부신 피질 호르몬 있죠. 부신 피질 호르몬은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듯이 코티솔, 혈당량 증가시킨다든지 면역을 약간 억제하는 거 있죠. 그리고 혈압이 낮아진다, 나트륨이 적어진다, 알도스테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식 호르몬 있죠. 생식 그 성호르몬, 성호르몬 쉽게 해서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보통 이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총칭이에요.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뭐,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다 스테로이드겠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특징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모두, 어디서 나왔어요? 콜레스테롤류래, 콜레스테롤. 우리 인체에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모두 콜레스테롤류래요. 왜냐면은, 이 콜레스테롤 육각형하고 오각형 공급해줬잖아요. 그죠? 다 그 기본 골격에서 이렇게 변형이 된 거야. 그리고 세포 소기관 공발제에 콜레스테롤에서 유래된다고 했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 만드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프레그네놀론이 형성되는 단계거든요. 그 단계가 미토콘드리아 기질 부분에서 일어났죠. 기질 그 내막 쪽에, 미토콘드리아 내막 쪽에, 기질 그 내막 쪽에 시토크롬 P450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제일 처음 관련. 그 다음에 그게 할면 소포제로 가서 변형되고, 필요하면 미토콘드리아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만드는 장소는 보통 할면 소포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요. 예,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D3. 활성형 비타민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번하고 25번에요. OH기 두 개 결합된 형태. 요게 활성형 비타민 타입이야. 그 다음에 요는 스테로이드죠. 근데 비스테로이드잖아요, 지금. 비타민 D 그 비스테로이드가 아니고 이게 요거 티록신 있죠. 티록신이 비스테로이드 계통이죠. 이건 티록신. 근데 요거 갑상선 호르몬인데 있는 소수성이에요, 소수성 이게. 그래서 티록신이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한다면 세포 내부에, 즉 해관의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레티노산. 하나, 이렇게 하면은 레티노산. 비타민 A를 레티놀. 그게 한번 산화되면 레티날 알데하이드, 이거 더 산화되면 카복실산, 레티노산 형태인데 이 수용체가 해관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수용체들은 대부분 해관에 있어요. 근데 일부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는 세포막에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쭉 하면 돼요. 여기는 종류가 뭐가 있냐? 이게 뺀 나머지 스테로이드 제외하고 비타민 D 제외하고 티록신 제외하고 레티노산 제외한 대부분 뭐야? 그 단백질성 펩티드, 펩티드, 단백질 호르몬, 이렇게. 그 다음에 부신수질 있잖아요. 부신수질은 그 이제 티로신 L 도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죄송해요. 도파민. 이게 노르에피네프린. 여기 이제 메틸 하나 더 에피네프린 되는데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다 부신수질 호르몬이죠. 부신수질. 이렇게. 뭐 요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다 친수성이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쭉. 이제 작용 기적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요 지형성 호르몬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과하는 그림 그려주면 돼요. 일단은 이게 이제 지형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이게 단백질 결합이 돼 있고 이게 혈장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항상 결합, 해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표적 세포에서 이제 요게 해리 되면은 요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통과했어요. 이렇게 이제 확산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들어왔어요. 어떤 경우에는 요 수용체가요, 여기 요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요거 나오고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근데 요게 일부 수용체는 세포 내부가 아닌 세포막에 이렇게 수용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요렇게. 예, 요렇게. 세포막 수용체요. 근데 세포 내 수용체는 이렇게 오면은 요 수용체가 여기 있다고 치죠. 세포 내 수용체. 지금 요게 뭐냐면 세포질이잖아요. 보통 이제 세포질에도 이게 특정한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요 호르몬이 딱 결합하면 요 결합돼 있던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이제 자유로워져 가지고 해관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원래 더 자세한 그림은 뭐 나중에 분자 생물학에서 보면 돼요.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호르몬 수용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관에 들어가, 해관에. 여기 지금 해관에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해관으로 이동. 어떤 수용체는 처음부터 해관에 있는 경우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런 세포 내부에 세포질 부분에 수용체 있고, 결합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뭐 하냐. 이 DNA 달라붙겠죠. 이렇게. DNA.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또 그림이 보통 일양체 두 개가 짝을 이룬 형태로 보통 달라붙는데 그냥 그림 편의상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보면은 HRE 서열이라고 HRE. 이렇게. 요 달라붙는 위치를 HRE라고 그래요. 이는 호르몬이 반응하는 요소 호르몬. 리스판스 엘리먼트는 분자생물학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리스판스 엘리먼트. 결합하는 위치를 지칭하는 용어야. HR이 달라붙었죠. 그럼 요게 보통 이제 그 인접한 유전자를 켜거든요. 이렇게. 켜요. 켰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유전자 전사가 띵 일어나거든요. 전사. mRNA. 그리고 번역하면은 바로 새로운 단백질 합성이.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신호정복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호르몬이 한 개 들어왔죠. 수용체 하나 달라붙어서 요게 결합하지만 mRNA가 보통 여러 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단백질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신호정복 효과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요렇게 새로운 유전자를 켜가지고 단백질 합성을 많이 만들게 하는 거. 단백질 합성을 많이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는 좀 느린 반응. 이는 상대적으로 느린 반응이에요. 이는 슬로우한 과정이, 여기는 패스트한 과정.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통 이제 이온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연다든지 이런 타입 있죠. 바로 빠르게 반응하는 막에 있는 거네. 이렇게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그런 타입이에요. 유전자를 켜가지고 깨워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 전체적인 반응이 좀 상대적으로 느리거든요. 예,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형성 호르몬은 보통 이제 세포 내 수용체 결합해서 유전자를 켜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세포막에 수용체 있는 경우에는 이온 채널 같은 걸 빨리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이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용성 호르몬 있잖아요. 수용성 호르몬. 그래서 수용성 호르몬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물에 그냥 녹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수용성 호르몬. 왔어요. 그랬더니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거죠.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지만 세포막에 수용체가 딱 있거든요.
이렇게 수용체. 요게 세포막 수용체예요. 세포막 수용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겠죠. 이렇게 또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이고 동그랗게 그릴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은 여기가 이제 리간드 결합 도메인이죠. 리간드 결합 도메인. 막 관통 도메인. 요게 등 달라붙으면 이제 요 부분이 활성적으로 변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안쪽 부분을 통해서 이 바깥 안쪽에 있는 다른 단백질하고 서로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포질 활성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활성 도메인, 막관통, 리간드 결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오면은 이 인터랙션 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제 2차 전령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옆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거 툭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툭 친다든지 이렇게 서로 다른 단백질 한다든지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2차 전령을 만들어요. 2차 전령. 2차 전령 대표적인 예가요. 2차 전령을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사이클릭 AMP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사이클릭 GMP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P3 있죠. IP3하고 DAG가 보통 같이 만들어지잖아요. DAG.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있어요. 칼슘. 요런 게 대표적인 2차 전령이거든요. 호르몬 자극이 주어지면은 세포 내부에 요런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요. 호르몬이 직접 세포 내부로 못 들어가니까 내부에 심부름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부름꾼. 그래서 이 수용성 호르몬 자체가 1차 전령이 돼요. 1차 전령. 그래서 내부에 심부름꾼 2차 전령을 만들었어요. 2차 전령이 보통 하는 일이 뭐냐? 뭐 많죠. 이온 채널 개폐. 그 다음에 뭐 효소 활성 조절. 그 다음에 뭐 유전자 발현 조절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하는 게 2차 전령이다. 세포막 수용체 여기는 이제 2차 전령이죠. 옛날에 단답식 문제에서 2차 전령 개념 많이 물어봤는데 2차 전령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포함해서 호르몬 자신이 2차 전령이다. 이런 개념. 책으로 오면은 호르몬 작용 기작. 그 지용성 호르몬은 성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호르몬은 세포막을 통과하고 내부의 수용체 결합해 보통 이제 혈관에 있는 DNA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작용이 느리다. 스테로이드하고 또 티록신 같은 지용성은 세포막을 통과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에서 유래되었어요. 콜레스테롤 기본 구조로부터 뭐 부신피질 있잖아요. 부신피질은 그 신장에 부신이 붙어 있는데 바깥면이 부신피질 부분이고 안쪽이 부신수질이에요. 그게 위치관계 구분하는 게 이미 또 출제가 되었어요. 알도스테론, 코티솔, 그리고 성호르몬, 이 난소도 이제 생식소 부분인데 성호르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첨체 반응. 첨체 반응은 나중에 정자가 난자에 침입할 적에 그 리소솜 있죠. 우리가 배웠던 리소솜의 이 효소들이 첨체 내부에 가둬져 있거든요. 근데 난자막에 딱 접촉하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터지면서 난자막 있죠. 그 부분을 분해시키면서 침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때 프로게스테론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세포막 수용체 결합해가지고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요즘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작용 방식을 두 가지로 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일단 세포막에 수용체 있는데 이런 건 빠르게 반응이 래피드하게, 패스트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세포 내부에 수용체 있어요. 여기서는 세포 내부에 수용체가 있는데 호르몬이 결합하니까 복합체가 핵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핵 안에 들어가서 특정한 DNA 부분에 달라붙었어요. 달라붙으면 이제 새로운 mRNA 만들어지고, 그게 새로운 단백질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스테로이드 호르몬 작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대부분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세포 내부로 들어가서 전사 인자,
전사인자로 작용한 전사인자. 유전자 전사시키는 거 전사인자거든요. 전사에 관련된 건 다 전사인자라고 해요. 전사 조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일부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세포막에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콜레스테롤에서 합성되고요. 시토크롬피 450 효소 반응이 필요해요, 이거. 그 다음에, 운반 단백질 결합해요. 지용성.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스트라디올,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많은데, 부신 수질은 아니죠. 부신 피질 호르몬이죠. 부신 피질 호르몬. 뭐, 티록신, 비타민 D 이런 것도, 특정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세포는 외부 신호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하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에 대한 걸로 틀린 거 유전자 전사 조절하고요. 일반적으로 세포막이 아니죠. 보통 세포 내부에 존재해요. 예외적으로 세포막에 존재하는 경우 있죠. 스테로이드 종류에 따라서 친화력이 다른 수용체에 존재하고 그 티로이드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하고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핵으로 들어가 주로 작용한다 했던 맞죠. 그 다음에 수용성 호르몬. 뭐,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인슐린, 부갑상선 이런 거, 아까 나왔던 지용성 빼고는 다 이제 이 수용성이고 작용 방식이 2차 전령을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세포 내부에 심부름꾼 만드는데 굉장히 또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2차 전령 보면은 사이클릭 AMP, 사이클릭 GMP, 칼슘 이온, IP3, 디아실글리세롤 이렇게 있어요. 그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 레티노산은 비스테로이드 호르몬이지만 스테로이드계 호르몬하고 유사하게 작용했죠. 그래서 정리하면 스테로이드하고 코티코이드하고 코티솔 같은 거, 비타민 D, 그리고 티록신, 레티노산 이는 다 세포 내부로 들어가서 주로 작용하는 방식이에요. 수용성 호르몬 수용체는 크게 도메인 3개 있죠. 결합하는 부분 바깥에 돌출돼 있고 막 관통하는 부분이 막을 관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뇌 분비 기관 있죠. 뇌하수 전역부터 쭉 진행할 텐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일찍 좀 마칠까요? 예.